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데이터야 놀자 2023에서 데이터 신뢰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코인원의 데이터 엔지니어 김연준입니다. 신뢰성이나 좀 더 디테일하게는 정합성 같은 워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다양한 시각으로 고민해 보셨을 텐데요. 저는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데이터 조직답게 고민해보고 또 해결하는 경험들을 공유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일단 데이터의 신뢰성이라는 속성에 관심을 갖게 된 데에 어떤 배경이 있는지 설명드리고, 다음에는 그 중에서도 EL, Extract and Load 파이프라인의 신뢰성을 결정하기 위해서 SLA, SLO와 같은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들을 어떻게 결정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뢰성 중에서도 정합성에 대한 검사를 실제로 어떻게 진행했는지 사용한 도구와 아키텍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존 분석이라는 통계적 분석 방법을 사용한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소개드리려 합니다. 그 전에 잠깐 제 소개 먼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유니스트에서 컴퓨터공학과 인간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인간공학이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험 설계법이나 사용성 공학 같은 과목들을 배우고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학생 시절 당시에는 또 파이썬 2에서 3 과도기였고 장고나 리액트 같은 웹 프레임워크들이 유행이었어서 많이 접해보기도 했었고요. 이렇게 사용성이나 아니면 웹 프레임워크 같은 것들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오랜 기간 비주얼라이제이션 랩에서 연구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험용 웹 플랫폼 설계나 구현 아니면 실험 자체를 진행하기도 했었고요. 연구원으로 잠깐 있었던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도 비슷한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병역 문제 때문에 코인원의 데이터 엔지니어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 데이터 엔지니어링에 대한 개념, 컬럼 오리엔티드 DB, 웨어하우스, 파이프라인 이런 개념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 상태로 데이터 인프라를 가이드 없이 새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몇 달간 정말 달 단위로 공부해서 쿠버네티스 위에 에어플로우를 띄우고 MySQL에서 레드시프트로 ETL 하는 배치를, 또 각종 외부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크롤링하고 적재하는 배치들을 제작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역등성이나 아니면 데이터 마트 같은 속성들이나 요소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설계하긴 했었지만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미흡했던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파이프라인의 외부적인 속성을 별로 고려하지 못했는데요. 예를 들어 레플리카 렉이나 아니면 테이블 로직 같은 파이프라인 외부적인 요소들을 별로 고려하지 못했고, 결국에는 이렇게 장애 내구성이 낮고 실패 후에 복구가 오래 걸리는 파이프라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결국에는 정합성이 안 맞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정합성이 안 맞다면서 웨어하우스 사용자들이 이탈하기 시작했고요. 일부 웨어하우스 사용자들은 웨어하우스 대신 레플리카 DB에 의존해서 업무를 보시기도 하셨습니다. 이후 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먼저 ETL이었던 파이프라인을 ELT로 바꾸고 변환 파이프라인에 DBT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DBT를 통해서 웨어하우스 상에서 변환하고 집계할 수 있게 되었고 사용성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또 당시에 사용하던 클라우드 웨어하우스를 서버리스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서버리스를 지원하지 않던 레드시프트 대신에 빅쿼리를 사용하게 변경했고요. DBT뿐만 아니라 데이터 허브, 라이트대시, 에어바이트 같은 다양한 데이터 오픈소스 도구들을 도입하고, 이런 도구들을 손쉽게 도입할 수 있는 인프라들을 마련해 나갔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이 빅쿼리 중심의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해 나갔고, 현재는 자랑스럽게 웨어하우스 사용자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도구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둔 파이프라인이 잘 작동하는지, 이미 신뢰를 잃고 이탈했던 웨어하우스 사용자들에게 어떻게 다시 신뢰를 줄 수 있을까요? 파이프라인의 신뢰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데이터 인프라를 구현만 했다면 당연히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데이터 팀에서 어떤 테이블을 파이프라인으로 옮겨가야 하는데요. 이 테이블이 증분으로 적재되는 테이블, 그러니까 한 번 쌓인 데이터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하고 증분 데이터만 가져오는 배치 스케줄을 만들어 뒀는데요. 이렇게 해서 몇 달간 잘 운영을 하다가 갑자기 개발팀에서 잘못된 데이터가 쌓였어요 이러고 테이블에 딜리트 쿼리 좀 실행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고 DBA에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잘못 쌓인 데이터가 아니더라도 서비스 로직이 변경된다거나 아니면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한다거나 같은 상황에 충분히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정형 쿼리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요. 이런 요청들을 모두 데이터 팀과 공유하는 것도 DBA나 개발팀 입장에서도 쉬운 일도 아니고요. 데이터 파이프라인 때문에 테이블을 바꾸지 못한다? 이건 더 말이 안 되죠. 방금 말씀드린 예시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 설계나 파이프라인에 따라서 해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테이블도 있을 수도 있죠. 레거시 때문에 라던가. 특히 코인원에서는 블록체인 특성상 TCP처럼 깔끔하게 통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테이블에는 비정형 쿼리들이 적지 않게 발생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파이프라인 로직이 잘못됐다거나 하는 파이프라인 내 외부에 예상하지 못한 장애 상황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장애 상황들을 파이프라인 만든 사람도 확신할 수 없다. 언제 일어날 수 있는지 모른다 라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매번 이럴 때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하고 지나가는 것도 굉장히 아쉽죠. 그래서 이 신뢰성을 정의하기 위해서 SLA부터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SLA는 SRE, 그러니까 사이트 신뢰성 엔지니어링이라는 분야에서 주로 언급되는 개념인데요.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 서비스 수준 계약의 약자입니다. SLA에는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 SLO, 목표와 SLI, 지표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측정할지에 대한 내용 같은 게 들어가 있고요. 또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복구 프로세스나 보상 같은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이 개념을 처음 들어보셨다면 설명만으로는 뭔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시는 AWS S3의 SLA입니다. 구글에 검색하시면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제공하는 서비스는 당연히 S3이고 서비스 수준 목표 SLO, 그러니까 목표는 아래쪽에 보시면 가동시간 99.9%로 보이죠. 그리고 SLI 지표인 월요일과 월별 가동시간 비율,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산정할지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또 보시면 SLO 미달성 시 보상인 서비스 크레딧 비율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S3처럼 디테일한 계약의 형식으로 적기도 하지만 사용성을 위해서 고객에게는 아주 간략화된 문구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오늘 오후 3시 이전 주문 시 내일 새벽 배송 보장, 이렇게 적어두고 내부적으로는 좀 더 디테일한 SLA, 오전 7시 배송에 실패한 경우에 1,000원 쿠폰을 고객에게 지급한다 같은 내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따로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내부적인 SLA가 따로 있을 수도 있고요. 고객이나 회사, 서비스 같은 사이가 아니라 같은 회사 내에서도 팀 사이의 SLA를 설정하기도 합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경우에는 제공하는 고객이 사내 웨어하우스 사용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팀 사이의 SLA가 되고, 이 SLA를 지켰냐 못 지켰냐를 가지고 데이터 팀의 성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SLA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데요. 이제 파이프라인 관점에서 이야기하자면 이 SLA들을 채워나가 봐야겠죠.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은 당연히 데이터 파이프라인이고, SLO는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다른 서비스들에서는 가용시간 99.9% 이상 보장과 같은 식으로 사용하긴 하는데요. 파이프라인에서 하기엔 뭔가 좀 어색하죠. 이 SLO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요청을 하는 고객, 그러니까 같은 팀 분석가나 다른 팀 웨어하우스 사용자입니다.
이 고객이 뭔가 파이프라인에 요청을 했을 때 이 고객의 요청 속에 내포된 당연한 기대가 있습니다. 이 당연한 기대, 사용자가 무엇을 요청하는지 혹은 무엇을 당연하게 여기고 요청을 하는지 이 커스터머 익스펙테이션을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팀에 이런 요청이 왔습니다. 하루 한 번 MySQL 테이블을 빅쿼리로 옮기는 작업을 추가해 주세요. 이때 이 사용자가 이 요청을 하면서 기대를 하는 것은 아래와 같을 것입니다. 정합성은 당연히 맞겠지? 데이터가 빅쿼리에 제때 추가되겠지? 아니면 사용자가 인지하지 않고 있더라도 당연하게 여길 만한 것도 확인해 볼 만합니다. 에어플로우 작업은 항상 잘 작동하겠지? 이런 익스펙테이션을 모아서 측정할 수 있는 목표로 정의하는 것이 바로 SLO입니다. SLO는 데이터 팀과 고객 모두 이해할 수 있게 가능한 직관적인 단어의 조합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가동시간 99.9% 보장, 굉장히 직관적이죠.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직관적이지는 않은 단어를 정의하고 정합성 에러 발생 확률 0.01% 미만 같은 식으로 사용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정합성 에러 발생 확률이라고 하면 뭔지 잘 모르겠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합성 에러 발생 확률에 대한 정의, 이 SLI를 어떻게 측정할지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측정하지 못하는 SLO나 SLI를 설정하는 것은 엔지니어에게는 불가능한 요청이고, 이 측정 가능하다라는 것이야말로 신뢰성 엔지니어링이 사이트 신뢰성 엔지니어링이든 데이터 신뢰성 엔지니어링이든 엔지니어의 역할인 이유입니다. 특히 여러 SLO들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정합성에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정합성 에러 발생 확률을 구하려면 잘은 모르겠는데 정합성 검사를 해야지 이 확률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합성 검사를 위해서 어떤 방법과 도구를 사용했고 어떻게 아키텍처를 설계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다른 분들이 정합성 검사를 어떻게 하시는지 여기저기 리서치 해봤는데요. 일단 로우 카운트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고요. 또 정합성이 깨지면 안 되는 중요한 정보의 컬럼에 민맥스, 썸 카운트 같은 어그리게이션을 수행하고 얘네들을 그룹 바이로 나눠서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직접 해보진 않았지만 DBA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DB 엔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리플리케이션이나 백업 DB 같은 시나리오가 DBA 분들은 많으시죠. 이럴 때 테이블 덤프하고 비교가 필요한 범위를 풀조인해서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라고 듣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시나리오 같은 DBMS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수행하는 도구들도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이보다 조금 더 리소스를 써서 다른 DBMS 엔진 간의 정합성을 비교하는 괜찮은 도구를 찾아서 도구의 로직도 재밌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데이터폴드라는 플랫폼에서 만든 데이터 디프라는 오픈소스 도구인데요. 이 오픈소스 도구에 다양한 기능들이 있긴 한데 제가 사용했던 정합성을 검사하는 기능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키열, 그러니까 PKID나 ID랑 그리고 비교를 원하는 열, 컬럼 1, 컬럼 2, 검사 범위 등 파라미터들을 입력하면 모든 열의 정보를 이어붙여서 해싱하고 숫자로 변환한 뒤에 그 합계, 그러니까 어떤 범위의 체크썸을 구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DBMS 엔진의 동일한 쿼리를 수행해서 두 쿼리의 결과, 그 체크썸이 같은지 비교합니다. 같으면 정합성이 맞는 것이고 다르다면 그 범위에 대해서 이진 탐색을 수행해서 결국 사용자에게 정합성이 깨지는 행을 찾아내서 반환하게 됩니다. 이 아이디어를 보고 사실 유사한 기능을 직접 구현할까 생각도 하긴 했었는데요. DBMS의 모든 컬럼에 대해서 타입을 맞춰주거나 동일한 해싱을 수행하는 작업들을 잘 운영할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오픈소스 도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디프를 통해서 MySQL이랑 빅쿼리 간의 정합성 검사를 수행한다 이럴 수 있는데
딱 한 번 정합성을 체크하고 그만둘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정형 쿼리는 테이블에 언제든 일어날 수 있고 언제든 정합성이 깨질 수 있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정합성 검사를 수행하고 또 검사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우리가 목표로 하는 SLO, 정합성 에러 확률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디프를 이제 랩핑한 정합성 검사 시스템 아키텍처를 구상했습니다. 일단은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으로 정합성 검사는 항상 타임 스케줄에 의해서 자동으로 검사되어야 되고 엔지니어에 의해서 수동 실행되거나 자동 검사의 주기가 조절 가능해야 합니다. 이 정합성 검사 시스템은 데이터 디프를 통해서 소스 데이터와 타겟 데이터를 정합성 검사하고 정합성 에러가 발견된 경우 엔지니어가 확인할 수 있게 슬랙으로 알림을 발송합니다. 그리고 정합성 에러가 발생된 경우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재실행해서 타겟 데이터로 새로 데이터를 싱크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정합성 에러 확률을 계산하기 위한 로그, 그 검사 로그를 따로 저장하게 됩니다. 이제 이 정합성 검사 시스템은 운영 중에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정합성 검사 시스템은 특정 테이블에 한해서 운영하면서 검사 로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검사 로그들로 어떻게 해야 정합성 에러 확률을 계산해내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엔지니어라서 분석 얘기를 재미있게 하진 못해서요. 그리고 또 그 과정이 재미없으실 수는 있는데 만약에 듣고 계신 분들이 엔지니어라면 결과물이 굉장히 흥미롭기 때문에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존 분석이라는 통계적 분석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생존 분석은 특정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에 대한 분석인데요. 주로 생산 분야의 제품 수명이나 생물학의 생물 수명 분포를 나타내는 데 많이 사용됩니다. 이제 오른쪽에서 보실 수 있는 건 생존 분석에서 자주 활용하는 Y불 분포라는 확률 분포 함수의 누적 확률 분포인데요. X는 경과 시간, Y는 누적 확률을 갖는 그래프입니다. 지금은 깊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보시면 X가 2, 그러니까 시간이 대충 이만큼 지났으면 위로 올려보면 50% 확률로 0.5, 시간이 이만큼 지났을 때 50% 확률로 이벤트가 발생한다 라는 식으로만 얕게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저는 이 생존 분석을 정합성 에러 발생을 이벤트로 하고 정합성 에러 발생까지 걸리는 시간 그리고 그 확률에 대해서 확인하려 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그래프처럼 경과 시간이 X만큼 지났을 때 그리고 정합성이 깨질 확률을 Y로 하는 그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언제 0.01% 확률로 정합성 에러가 발생하는지 그 시간을 알 수 있고 그 시간을 정합성 검사 시스템의 주기에 넣어서 바로 정합성 검사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앞서 SLO에서 설정했던 것처럼 정합성 에러 발생 확률을 모든 데이터에 대해 0.01% 미만이 되게 보장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경과 시간, 그러니까 데이터 생성 시점부터 데이터 에러 발생까지 얼마나 오랜 기간 데이터가 생존할 수 있었는지 이 경과 시간에 따른 확률 그래프를 실제로 그려봐야겠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합성 검사 시스템이 이제 막 개발돼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중이고 실제 데이터는 아직 충분히 쌓이지 않아서 데이터 생성과 정합성 에러 이벤트가 발생하는 시뮬레이션 코드를 작성해 봤습니다. 시뮬레이션은 가능한 실제 검사 시스템과 비슷하게 확인할 수 있고 또 데이터 파이프라인과 유사하게 작동하게 구성을 했고요. 가장 맨 위에 있는 파라미터를 먼저 보시면 열흘 동안 평균 10분 간격의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데이터가 생성될 때 0.02, 그러니까 2% 확률로 불량 이벤트, 여기서는 이제 정합성 에러 이벤트이겠죠. 정합성 에러 이벤트를 함께 생성합니다. 정합성 에러 이벤트는 멀쩡한 데이터 중에서 유니폼한 확률로 하나를 불량으로 변환하고 그 시각 업데이트를 기록합니다. 정합성 에러 발생은 희소한 이벤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2%로 꽤 작은 값으로 하긴 했지만 10분에 한 번씩 데이터가 쌓이면서 그때마다 2% 확률로 고장이 나는 데이터라면 말도 안 되게 자주 고장나는 편이긴 하죠. 하지만 이보다 더 희소할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이 정도로 해두긴 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1511개 데이터 중에서 30개 데이터가 정합성 에러 데이터로 변환이 되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그래프는 데이터 생성 시점부터 정합성 에러가 발생한 시점까지, 그러니까 데이터의 수명을 선으로 쭉 끈 것이고요. X는 앞서 파라미터에서 설정했던 시뮬레이션 기간 열흘이고요. Y는 그냥 인크리멘탈로 생성된 데이터의 ID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데이터 생성과 정합성 에러 이벤트, 그러니까 생존 시간의 양 끝단이 모두 기록된 완전한 데이터 30개만 그래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데이터라고 표현한 이유는 실제로는 빈 Y축 모두에 불량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은, 그러니까 데이터가 아직 죽지 않은 수명 시간이 생성 시점부터 이 시뮬레이션 끝까지 열흘 동안 죽지 않은 1400여 개 데이터도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생존 분석을 진행하고 경과 시간에 따른 정합성 에러 발생 확률 분포를 그려봤습니다. 이제 왼쪽 그래프가 결과인데요. 갈색 점선은 앞서 말씀드렸던 양 끝단이 모두 기록된 완전한 데이터 30개에 대해서만 분석한 결과입니다. 초록색 실선은 불량 이벤트가 시뮬레이션 시간 내에서 발견되지 않은 불완전한 1400여 개 데이터까지 포함된 결과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오른쪽 그래프처럼 갈색 점선이 완전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좀 더 뾰족하게 확률이 좀 더 확실하게 나오고, 불완전한 데이터를 포함한 경우 불완전한 데이터가 들어가 있으니까 좀 더 확률이 넓게, 즉 불확실하게 분포되어 있는 모습을 기대하는데요. 이벤트가 너무 희소하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기간인 열흘 넘게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은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초록색 실선이 맨 끝에 튀어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완전한 데이터, 그러니까 갈색 점선만 고려하면 최악을 가정할 수 있고, 그래프만 보면 25시간쯤에 확인하면 정합성 에러 이벤트가 대부분 발생하기 전에 모든 데이터를 검사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이제 아까의 갈색 점선을 누적 확률 분포, 그러니까 처음 보셨던 그래프와 같은 의미입니다. 누적 확률 분포로 변환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프에서 정합성 에러 발생 확률이 0.01%가 되기 전에 확인하려면, 그러니까 0.0001이 되기 전에 확인하려면 25.56시간 내에 확인하면 된다라는 결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정합성 검사 시스템에 이 25시간을 넣어서 이 주기로 정합성 검사를 수행하게 된다면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25시간마다 데이터를 검사하면 정합성 에러 발생 확률이 0.01%가 되기 전에 매번 데이터를 검증할 수 있겠죠. 이 말은 곧 이 데이터셋은 25시간마다 정합성을 검사하면 모든 데이터의 정합성 에러 발생 확률이 0.01% 미만임을 보장한다. 그러니까 SLO를 만족할 수 있다 라는 뜻이 되게 됩니다. 사실 이 시뮬레이션에는 아직 좀 더 고민해야 할 몇 가지 제한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시뮬레이션 구현상 편의를 위해서 몇 가지 가정을 했는데요. 이미 이벤트가 발생한 데이터에는 정합성 에러 이벤트가 한 데이터에는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가정하기도 했고, 이벤트가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균등한 확률을 가진다고도 가정했습니다. 또 확률 분포를 구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한 데이터를 완전히 배제하고 사용하기도 했고요. 게다가 시뮬레이션에서는 정합성 에러 이벤트 발생과 동시에 그 시각을 바로 기록했었는데요. 실제로는 검사 이전까지는 정합성 에러 여부를 알 수 없기도 하고, 나중에 정합성 에러를 알아내더라도 언제 그 에러가 발생하는지 테이블 스키마에 따라서 알 수 없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고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고민들은 아무래도 사실 실제 데이터가 쌓이지 않았으면 모르는 일이기도 하고요. 실제 데이터가 쌓인 후에 저희 팀의 훌륭한 분석가 분들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실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SLA의 내용을 채워보면 이제 이렇습니다.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은 MySQL에서 빅쿼리로 데이터를 이관하는 파이프라인이고, SLO는 모든 데이터의 정합성 에러 발생 확률이 0.01% 미만이 되게 보장한다 였죠. 이거 말고도 다른 것들도 있긴 했습니다. 그리고 정합성 에러 발생 확률은 앞서 생존 분석을 통해 보셨던 것처럼 각 테이블이나 핵마다 정합성 에러 발생 기록을 바탕으로 수집 혹은 마지막 검사 이후 경과 시간에 따라서 정합성 에러 발생을 할 확률을 산정한 것으로 한다 였습니다. 그리고 이 확률 분포의 생김새는 테이블마다 특성이 다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서요. 테이블마다 따로 확률 분포를 그리고 모니터링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SLA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파이프라인 SLA에 관련한 아이디어를 처음 생각했던 건 올해 초쯤이었는데요.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했던 건 2개월 전부터쯤이었습니다. 올해 초반에 제가 속해 있던 데이터 조직에 분석 일감이 엄청 늘어나고 또 분석가 분들도 엄청 늘어났고요. 그 과정에서 분석가 분들은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사실까 하고 호기심에 봤던 통계 교양 서적을 읽으면서 이런 게 재밌어 보여서 아이디어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사내에서 베이지안 통계 스터디를 참가하거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지식을 쌓으면서 나름의 지식을 쌓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공유드릴 수 있을 정도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또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세미나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통계 분석을 결합한 사례를 공유드릴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제가 이런 외부 세미나가 처음이기도 했고 조금은 주제가 이래저래 많은 발표여서요. 아무래도 나름 유기적으로 연결해 보려고 했는데도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조금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일단 데이터 디프 소요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실제 업무 하시면서 데이터 디프 하는 데이터 양과 소요 시간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소요 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꽤 많은데요. 인스턴스 성능이 일단 우선이 되고요. 이 인스턴스 성능에 따라서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는 로우 수가 정해지기도 했었습니다. 리드 아이옵스 이런 것 때문에요. 사실 잘 모르고 DBA 분이 주시는 콘스트레인트를, 그러니까 쿼리상의 콘스트레인트 말고 한 번에 비교해야 하는 행수 같은 제약사항을 주셔서 그거에 맞춰서 했었습니다. 인스턴스 성능에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정합성 에러 여부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합성 에러가 한 줄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 범위를 모두 이진 탐색해야 하기 때문에 정합성 에러가 한 번도 없는 거에 비해서 훨씬 소요가 많이 되고요. 그리고 또 정합성 에러가 많을수록 이진 탐색을 많이 수행하기 때문에 훨씬 손해가 크겠죠. 하지만 희소한 이벤트일 것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많이 리소스를 쓰진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좀 부하 테스트도 해보긴 했었는데 그렇게 영향이 갈 정도로 오랜 시간 수행되진 않았었습니다. 사실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부하 테스트 때 기억은 몇 천만 줄을 수행했었는데 잘 기억 안 나는데 10분 내로 수행되고 또 부하도 별로 없더라 정도여서 도입할 수 있을 정도다 라고 판단하긴 했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데이터 레이크 같은 아키텍처를 사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사실 이 슬라이드 내에서는 없긴 했었는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요구사항 때문에 레이크하우스 아키텍처를 준비하고 있고요. 궁금하시면 따로 연락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객 SLO의 측정 지표가 더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감사드려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슬라이드 중에 여기 있었죠. 업데이트 시각, 배치 시각이 n분 이내 보장, 가동 시간 99% 보장 같은 것들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정도로만 말씀드리긴 했는데 실제로는 아직 측정하진 않고 있습니다. 좀 더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DB 데이터가 아닌 크롤링 등과 같이 수집하는 데이터도 정합성 검사를 진행하는지, 한다면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아직 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크롤링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당시의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어디 API를 사서 쓰는데 히스토리컬 API를 응답을 제공한다 라고 하면은 과거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사를 충분히 진행할 수는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아닌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어렵긴 하겠죠, 현실적으로. 그 정도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DBT를 도입할 때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DBT 도입 후에 팀원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한 게 많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조직 내에서의 DBT에 대한 숙련도가 다들 높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DBT를 도입한 이후에 입사하신 분석가 분들도 잘 사용하고 계시긴 한데요. 아무래도 처음 빌딩 할 때에 어떻게 모델들의 규칙을 만들어 나가는지 같은 게 중요한 도구인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그 빌딩 할 때의 팀원 간의 숙련도가 굉장히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용하기 어려운 도구긴 하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